허이 물렀거라 물렀거라 잡기는 물렀거라. 보살님 오늘 꼭 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큰 화가 곧 닥칠 겁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점집에 다니며 집과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돈 10,000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 당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7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국밥집에서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일해왔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 받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제 결혼해 자기 살림을 차렸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저를 귀찮은 짐짝처럼 대하더군요. 아침마다 손주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려도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대신 불평이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너무 싱거워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달라니까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아니면 내가 그냥 얹혀 사는 신세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국밥집에서 같이 일하는 동네 친구가 귀띔을 해주더군요. 말순씨 저기 사거리 점집 알지? 거기 아주 용하다더라. 미래를 콕 집어 맞춘대. 저는 처음엔 비웃었어요. 점이 뭘 바꿀 수 있겠냐고. 하지만 밤마다 눕기만 하면 가족한테 무시당한 기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앞으로도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그 불안감이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결국 저는 점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붉은 비단천과 향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무당의 눈빛은 매섭게 번뜩였어요. 어머니 얼굴이 참 고단하시구먼. 남은 인생이 험난하겠구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제 마음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주가 안 좋은 건가요? 예, 그냥 두면 가족도 떠나고 재산도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지금 바로 막지 않으면 안 돼요. 순간 제 귀에 며느리의 싸늘한 말투가 다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정말 가족이 날 버릴까? 그 두려움이 온몸을 움켜쥐었습니다. 무당은 천천히 손바닥을 내밀더니 말했죠. 작은 정성이라도 바치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000원, 20,000원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폐를 내밀면서도 마음 한켠이 떨렸습니다.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켜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가스라이팅의 시작이라는 것을. 점집을 다녀온 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하면서 동시에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무당이 제게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냥 두면 가족도 떠나고 재산도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죠? 이미 며느리와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있었고 아들도 저를 곁눈질로만 보는 듯 했으니까요. 다음 날 국밥집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며느리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래 좀 잘해주세요. 아들 친구들이 옷에서 냄새 난다고 놀렸대요. 저는 변명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마음 한켠에서 무당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족이 등을 돌린다. 그게 벌써 시작된 건가 싶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절박한 얼굴로 무당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차례가 되어 앉자 무당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벌써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우리 집 사정을 훔쳐본 것 같았으니까요. 네, 맞아요. 며느리가 자꾸 저를 무시하고 아들도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귀신이 따라붙었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귀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설득당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탓일까요? 저는 두 손을 꼭 모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굿을 해야 합니다. 큰 돈은 아니고 50만 원 정도 정성을 들이면 귀신이 달래집니다. 50만 원이라니.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제 두려움을 파고들었습니다. 보살님, 지금은 작은 돈으로도 막을 수 있지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아드님도 며느님도 다 떠날 겁니다. 보살님 혼자 외롭게 늙어가고 싶으세요? 그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말, 그게 가장 두려웠거든요. 결국 저는 며칠 동안 모아둔 생활비를 털어 무당에게 내밀었습니다. 무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붉은 비단 보자기에 돈을 싸넣었습니다. 이제 조금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큰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곧 아드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있는데 혹시 그 말이 사실이 되면 어쩌죠? 무당의 목소리는 마치 저를 최면이라도 거는 듯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살님, 자식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머니의 선택이 아드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겁고도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무당에게 돈을 내고 나니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도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가 했던 말들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큰 재앙이 남아있다. 그날 밤 잠결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집안이 불길에 휩싸이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원망하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점집에 가야겠다고. 그것만이 답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결국 제 모든 것을 앗아갈 구렁텅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점집을 떠올리지 않고는 하루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손주 도시락을 싸다가도 무당이 제게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보살님, 아직 큰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아드님 사업도 곧 위태로워집니다. 그 말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곳을 더 자주 찾게 되었어요. 마치 숨통이 막힐 때 잠시나마 숨 쉴 공간을 찾듯이요. 무당은 갈 때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는 어떠세요? 예, 며느리가 요즘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도 자꾸 신경질만 내고요. 무당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렇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굿을 해야 합니다. 굿이라니. 듣기만 해도 두려운 말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얼마나 드나요? 적어도 200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히 달래고 아드님 앞길도 트일 수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에 쥔 돈은 그만한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무당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보살님,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조금 아껴서 나중에 모든 걸 잃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성을 들여 평생 마음 편히 사는 게 낫습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삶은 늘 아들을 위해서였으니까요. 남편 잃은 뒤에도 허리 휘도록 일한 것도 다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집안 생활비 카드를 꺼내 2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그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왜 돈이 빠져나갔어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디다 쓰신 거예요? 저는 순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쓴 거다. 너희 신경 쓸 거 아니다. 며느리 수지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죠. 아니, 우리 집 살림인데 어머니 마음대로 쓰시면 곤란하죠. 대체 어디에 쓰신 건데요? 저는 차마 점집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간 또 무시당하고 더 심한 소리를 들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대신 목소리를 높이며 버텼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 내가 너희 먹여 살리려고 평생 고생한 게 얼만데 그깟 돈 좀 썼다고 따지냐.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들어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도 힘들어요. 괜히 이상한데 돈 쓰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상한데? 아니야. 그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였는데 저는 더욱더 무당의 말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점집. 무당은 이미 기다렸다는 듯 말했죠. 보살님,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집안 기운이 너무 세서 한 번에 막히지 않아요.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아드님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며느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도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에서는 저를 향한 불신이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어디다 돈을 쓰시는지 말씀도 안 하고. 혹시 사기 같은 거 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걱정돼. 근데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 그냥 두면 더 큰일 날까봐 무섭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귀에는 무당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를 의심할 겁니다. 결국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 이제 믿을 건 가족이 아니라 무당뿐이야. 그때부터였죠. 저는 가족보다 점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끈을 붙잡는 순간 제 손에 쥔 모든 것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가족과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차갑게 등을 돌렸고 밥상에서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집안에서조차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때 무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살님, 오늘은 꼭 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큰 화가 곧 다가옵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이끌리듯 점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집 문을 열자 무당은 이미 초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는 길 혹시 무슨 일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버스 타고 왔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주 불길한 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온몸이 쭈뼛거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나누고 점집에서 나와 집에 가려는데 무당이 굳이 자기 차로 태워주겠다고 하더군요. 보살님, 오늘은 제가 직접 모셔드려야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고맙다며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막 빠져나올 즈음 갑자기 다른 승용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와 저희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쾅! 큰 굉음과 함께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순간 차가 옆으로 심하게 휘청이며 멈춰 섰습니다. 저는 머리가 벽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숨조차 막혔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은 무당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태연하게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보살님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꼭 모셔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귀신 장난이에요. 제가 옆에 있었기에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오늘 혼자 집에 가다가 저 차에 부딪혔다면 생각만 해도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당의 얼굴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 곁에 저분이 없었다면 지금쯤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 확신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다음 날 점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보살님, 어제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귀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살님을 해치려 합니다. 이번에는 집안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아드님 사업도 위험해지고 손주들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기운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집문서를 저에게 잠시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그 집의 시인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문서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의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는데 무당의 말이 틀린 게 없었잖아요. 이 사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확신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서랍에서 집문서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무당에게 집문서를 건네며 저는 마지막 남은 믿음을 내어주었습니다. 무당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살님. 이제 곧 모든 게 풀릴 겁니다. 저는 식은땀이 나면서도 이것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가진 마지막 안전망을 무당에게 내어준 날이었다는 것을. 며칠째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무당에게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고 집에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집문서가 어디 갔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엄마, 설마 무당한테 준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래, 맞다. 하지만 그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애군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순간 거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 다 날아갔어.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게 평생 모은 재산인데 왜 사기꾼한테 던져주셨냐고요? 저는 발끈하며 일어섰습니다. 사기꾼이라니. 그분 아니었으면 벌써 큰일이 터졌을 거다. 내가 막아낸 거야. 막아냈다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준호가 제 팔을 움켜쥐며 흔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이상한데 돈 쓰지 말라고. 왜 내 말은 안 듣습니까?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말은 늘 나를 무시하는 말뿐이었잖아. 내 아내도, 너도 나를 이 집에서 가정부 취급했지. 내가 너희 지켜주려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냉정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은 끝이에요. 저희는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그 말은 마치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나를 버리겠다고? 엄마가 먼저 우리를 버렸어요. 집도, 가족도 다 무당한테 쳐버렸잖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랑은 못 살아요. 아이들 앞길까지 망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손주들의 눈빛조차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제 방을 피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죠. 이제 정말 떨어져 나와야 해. 더 늦기 전에. 맞아. 어머니는 이미 저 무당한테 완전히 넘어갔어. 우리가 뭘 해도 안 돌아오실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살님, 가족은 결국 어머니를 버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결국 나를 버렸구나.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려보려 해도 그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더는 감당 못하겠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귓가에 마지막 총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버렸고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무당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그래, 가족은 날 버렸어. 하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 그분만이 내 편이야.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끈, 무당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족이 떠난 빈집은 바람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것도 없었고 식탁 위에는 손주들이 두고 간 작은 장난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손에 쥐자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잘된 일이야. 가족은 결국 나를 버렸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저는 그날도 무당의 점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늘 켜져 있던 붉은 초가 꺼져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두드려 보았지만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거기요. 며칠 전에 갑자기 짐 싸서 나갔어요. 새벽에 트럭 불러서 다 가져가던데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저도 몰라요. 원래 여기서도 새 들어있던 거라 집주인한테도 말 안 하고 도망칠 것 같대요.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져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가방 속엔 아직도 남은 현금과 무당에게 줄까 망설이며 가져온 마지막 금반지가 들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를 못 잡고 휴대폰에 시간만 올라갑니다. 그러다 결국 나온 음성. 현재 사용하시는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소리가 제 귓가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없는 번호. 그럼 그동안 나눈 수많은 전화와 문자는 뭐였단 말인가? 저는 불이 나게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기당한 게 분명하다 생각했죠.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계약서라도 있나요? 그 사람이 현금으로만 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직접 봉투에 담아 드렸습니다. 경찰은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경우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잠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사라졌는데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초라하고 쭈글쭈글하고 절망으로 굳어버린 얼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 그때 문득 어제 들은 아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은 끝이에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무당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보살님, 가족은 결국 어머니를 버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악랄한 거짓말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당은 제 불안함과 외로움을 파고들어 제 모든 걸 빼앗아 간 거였죠.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집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고 통장엔 잔고가 0원, 가족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찾던 구원은 애초에 없었다는 걸. 결국 내 두 손으로 내 삶을 무너뜨린 거였구나. 며칠 동안 저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방마다 울려 퍼지던 손주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악몽이 덮쳐왔습니다. 무당의 얼굴, 그날의 차 사고, 그리고 가족들이 떠나던 뒷모습.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말순 씨 맞으시죠? 며칠 전에 접수하신 사건 관련해서 잠시 들르실 수 있을까요? 덜컥 겁이 났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수사관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사해보니 말씀하신 무당 전국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인물입니다. 피해자들이 이미 수십 명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 돈도? 이미 다 빼돌려서 찾기 힘들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다음 말이 제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통사고 말입니다. 그거 의도적으로 꾸민 겁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CCTV를 확인했는데 상대 차량은 무당과 한패였습니다. 일부러 골목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진한 겁니다. 김말순님께 공포심을 심어주려고요. 그래야 자기만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더 세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날 내가 죽을 뻔한 것도 그 사람 짓이었다는 거예요? 예, 다 연출된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죽음의 공포, 그리고 곁에 있던 무당이 제 목숨을 구했다고 믿었던 그 안도감 전부 다 거짓이었다니.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런 수법에 속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표적이 되곤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다 내 잘못이구나. 그 말 한마디에, 그 눈빛 하나에 내 전부를 내어주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집도
함께했던 가족도 다 제 손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제가 믿고 싶었던 건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고요는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 빛마저도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국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무당이 빼앗아 간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믿음, 저의 희망, 저의 삶까지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외로움과 불안은 점집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서 풀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는 분이 보인다면 꼭 잡아주세요.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상자를 나르고 있죠. 저는 차분하게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무슨 짓이긴, 집 팔았다. 아니, 집을 팔았다고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민수가 이삿짐 직원들을 막아섭니다. 잠깐, 이거 못 가져갑니다. 우리 집 물건이에요. 아들, 비켜. 내 물건 내가 가져가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엄마, 제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74세 한은실입니다. 새벽 4시 50분, 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도마 위에서 파가 일정한 간격으로 썰리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28년간 공단 구내식당에서 익힌 솜씨는 퇴직 후에도 녹슬지 않았죠. 할머니, 오늘 도시락 반찬 뭐예요? 손자 서찬이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뚜껑을 열어 보여주죠. 우리 서찬이가 좋아하는 소세지 볶음이랑 계란말이에요. 와, 할머니 최고! 하지만 며느리 지연이 나타나 아이를 데려갑니다. 서찬아, 할머니 방해하지 마. 그리고 어머님, 소세지는 이제 그만 넣어주세요. 몸에 안 좋대요. 기사도 못 보셨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요즘 애들 입맛이 너무 자극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계란도 하루 한 개로 제한해 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아침은 시리얼로 할게요. 어머님 너무 수고하시니까요. 저의 손이 멈춥니다. 이미 다 차려놓은 아침상을 보며 한숨이 나오죠. 아침 식사 시간. 민수가 밥을 먹다 말합니다. 엄마, 된장찌개 간이 좀 짜요. 어제는 싱겁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짜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지연이 거듭니다. 맞아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저염식 하셔야 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28년간 500명이 맛있다고 했던 그 된장찌개가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는 짜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오전 10시,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닦다가 소파 밑에서 며느리의 수첩을 발견하죠. 무심코 집어든 수첩의 메모가 빼곡합니다. 시어머니 관리사항. 우리 방 출입 금지. 세탁 분리 철저. 손님 올 때 외출 요청. 요리 간섭 최소화. 아이들 교육에 개입 금지. 저의 손이 떨립니다. 관리사항이라니요. 마치 요양원 환자 관리 매뉴얼 같았죠.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봅니다.
경비원 김 씨가 초인종을 눌렀죠. 은실 씨, 택배 왔어요. 아, 감사해요. 김 씨 아저씨, 라면 드실래요? 아니에요. 근데 은실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김 씨가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경로당이라도 나오시죠. 며느리가 집 비우지 말래요. 택배도 받고 집도 봐야 한다고요. 김 씨가 한숨을 쉽니다. 은실 씨도 사람인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오늘 오후 3시에는 병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무릎이 욱신거려 천천히 걸었죠. 병원에서 만난 옆집 정 씨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머, 은실 씨. 오랜만이에요. 정 씨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야 뭐. 근데 은실 씨는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정 씨가 목소리를 낮추고 말합니다. 저번에 며느님이 은실 씨 욕하던데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숨이 막힌다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랬군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았네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걷기 힘들어집니다. 수술이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요. 보호자와 상의하고 일정 잡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술 이야기를 꺼내면 민수와 며느리가 또 부담스러워하겠죠. 차라리 혼자 해결하자. 일요일 오후,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가 쏟아지고 계란이 깨지고 과일이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대학생이 도와주지만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습니다. MRI 촬영을 하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수술하셔야 합니다. 더 미루면 영구 장애가 올 수 있어요. 보호자를 불러야 하나요? 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고 겨우 전화를 받은 민수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PT 중인데. 민수야, 나 응급실이야. 무릎이. 예? 아, 정말요?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인수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잠시.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민수의 목소리는 더 차갑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 못 가요. 택시 타고 집에 오세요.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요? 그럼 일정 잡아서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 맞춰 볼게요. 툭.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야속하게도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차갑게 빛나죠.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안 와요. 혼자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수술 동의서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보호자라는 비워둔 채로요.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죠. 엄마,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지킬게요. 저는 커튼을 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더군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가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은실님, 보호자는? 없어요. 혹시 수술 중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이에요. 시작해 주세요. 마취가 시작됩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저의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죠. 내 인생에서 정말 혼자인 순간이 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오후 6시. 목이 타들어 갔습니다. 간신히 손을 뻗어 물컵을 잡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며느리의 문자입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갈비탕으로 부탁드려요. 서찬이가 먹고 싶대요. 8시까지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고 온몸이 무거웠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네요. 통증은 어떠세요? 아파요. 진통제 놓아드릴게요.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네, 바빠서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으로 봅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간병인이라도 부르시죠. 돈이. 그럼 제가 저녁에라도 좀 도와드릴게요. 간호사의 작은 친절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가족보다 낯선 사람이 더 따뜻하다니요. 퇴원 후 일주일, 저는 목발을 짚고 겨우 움직였습니다. 재활운동을 하라고 했지만 집안일을 하느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목발을 짚고 부엌에 섭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며 칼질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민수가 짜증을 냅니다. 엄마, 왜 무리해요? 그냥 반찬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 가족이 사 먹는 반찬만 먹으면 안 되지. 고집 좀 그만 부려요. 엄마 때문에 우리도 불편해요. 저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내가 불편하게 해? 목발 소리 때문에 아침에 다 깨고 엄마 때문에 신경 쓰이고. 민수가 휙 나가버립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오후. 제가 소파에서 다리를 올리고 쉬고 있는데 서찬이가 다가옵니다. 할머니, 아프세요? 조금. 서찬이는 학원 안 가. 엄마가 할머니 간호하라고 집에 있으래요. 그때 며느리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천아,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방에 가서 숙제해. 서찬이가 시무룩하게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애가 걱정해 주는 건데. 어머님, 애들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 말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서 떨어지라는 무언의 메시지죠. 저녁 9시.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거실에서 나누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수술비 300만 원 나왔어. 우리 적금 깨야 했다고. 하. 이번 달 학원비도 빠듯한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야. 엄마가 계속 아프시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실버타운 알아보자고. 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당신 엄마 나이가 74이에요. 우리랑 계속 살기엔 너무 힘들어요. 전문 요양시설이 낫죠. 그런데 비용이. 이 집 팔면 돼요. 어차피 어머님 명의잖아요. 실버타운 입주금으로 쓰고 우리는 전세로 시작하면 되죠. 엄마가 동의할까? 설득해야죠.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또래 친구들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나는 처분해야 할 짐이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무늬를 세고 또 세면서 74년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0살에 결혼했습니다. 시댁 식구 6을 모시고 살았죠. 22에 민수를 낳고 남편 사업이 망하자 공단 구내식당에 들어갔습니다. 28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죠.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민수 결혼식 때도,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도 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이 됐군요. 새벽 3시,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봅니다.
저희 아들 민수 100일. 그리고 돌사진.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 새 가방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죠. 민수 대학 졸업식. 가문의 첫 대졸이었습니다. 민수 결혼식. 이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다 헛것이었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그동안 모은 돈 2천만 원. 7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주말. 민수와 지연이 부부 동반 모임 여행으로 2박 3일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엄마, 우리 없는 동안 잘 계세요. 서찬이는 학원 갔다가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민수가 나가려다 돌아봅니다. 아, 엄마. 우리 돌아와서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그냥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이야기겠죠. 그래,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혼자 남은 집.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버려지기 전에 내가 아이들을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1204호 하는 실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아, 그 좋은 집을요? 잠깐만요. 제가 바로 올라갈게요. 30분 후 부동산 사장이 집을 둘러봅니다. 와,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32평 남양, 학군도 좋고, 이거 바로 나갈 겁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시세로 6억은 나올 거예요. 금매로 내시면 5억 5천도 가능하고요. 금매로 해주세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혹시 어디로 가시는지? 태안이요.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부동산 사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하면 되죠. 그날 오후,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태안터미널에 도착해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집을 보다가 작은 언덕 위의 원룸을 발견했죠. 여기가 마음에 드네요. 15평 원룸. 작지만 깨끗합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이에요. 계약할게요. 그런데 혼자 사실 건가요? 연세가 있으신데. 네. 혼자 살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계약을 마치고 태안시장을 걸어봅니다. 굴 한 봉지 10,000원. 갓 잡은 생선이에요. 활기찬 시장 풍경이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겁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천안에서요. 이제 여기 살려고요. 아이고, 잘 오셨네. 여기가 살기 좋아요. 인심도 좋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이었습니다. 해산물 칼국수를 먹으며 바다를 보았습니다. 파도가 햇빛에 반짝이고 갈매기가 날아다니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천안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휴대폰으로 이삿짐 센터를 검색하고 정리업체도 알아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의 물건부터 분류했습니다. 가져갈 거. 남편과 신혼여행 때 산 찻잔 세트. 민수 어릴 때 그림. 낡은 앞치마. 가족 앨범. 여권. 퇴직. 기념패. 남겨둘 거. 민수 가족이 쓸 가구. 가전제품. 아이들 물건. 정리를 하다 보니 새벽 2시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살았네. 이 집에서 벽지의 얼룩들, 마룻바닥의 흠집들, 모두 추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죠. 월요일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박 사장님, 매수자 구했어요? 네, 안 계실 때 같이 둘러봤는데 신혼부부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해요. 5억 5천에 바로 계약하겠대요. 좋아요. 언제 계약하죠? 내일 오후 어떠세요? 좋아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새 주인이 될 신혼부부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잘 살겠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제 통장에 5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죠. 이제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어. 수요일 저녁, 민수와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응. 잘 있었지. 며느리가 큰 상자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 상자들은 뭐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응. 좀 정리하려고. 다 버리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이 자는 사이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소중한 것들만 골라 작은 상자 5개에 담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란 걸 아는 것은 저뿐이었죠.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맛있어요. 서찬이의 칭찬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민수가 출근하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이야기 좀 해요. 그래.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서찬이는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깨끗이 닦았죠. 새 주인이 기분 좋게 들어와야지. 오후가 되어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30년간 다닌 슈퍼, 미용실, 세탁소. 하지만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떠나고 싶으니까요. 경비원 김 씨를 만났습니다. 은실 씨,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 좀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저녁 6시. 가족들이 저녁 밥상에 모였습니다. 제가 차린 마지막 저녁상이죠.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정성껏 준비한 한 상입니다. 우와,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서찬이가 놀랍니다. 그냥 오늘따라 해주고 싶어서. 아들 민수가 갈비를 먹으며 말합니다. 엄마 솜씨는 여전하네. 맛있어요. 며느리도 칭찬을 해줍니다. 어머님, 잡채가 정말 맛있네요. 진작에 이렇게 좀 해주시지. 저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진지하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 무슨 얘기? 민수가 머뭇거립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하죠.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그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네, 저는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매매 계약서죠. 이 집 팔았어.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하죠. 뭐라고요? 어제 계약했어. 다음 주에 이사 나가야 해. 며느리 지연이 벌떡 일어섭니다. 미쳤어요? 우리가 살 집은 어떡하고요? 민수도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나한테 상의 없이 실버타운 알아봤잖아.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다 들었어. 내가 짐이라는 것도 처분해야 한다는 것도.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가 변명하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나도 다 이해해. 너의 입장도 알아.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8년간 공단에서 일했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00명 밥을 했지. 손가락은 칼에 베이고, 팔은 화상 입고, 다리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부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그 돈으로 너 대학 보냈고, 결혼시켰고, 이 집도 샀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다 해냈지. 며느리 지연이 죄송한 표정으로 앉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퇴직하고 2년.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알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월급도 없는 가정부였어. 저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들이죠. 무릎 수술할 때 혼자 했어. 수술실 들어갈 때도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지. 그런데 너희는 저녁 메뉴를 문자로 보냈어. 서찬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저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찬아, 울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늦었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나는 그저 편리한 가정부, 무료 베이비시터, 그리고 처분해야 할 짐이었잖아. 며느리 지연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랑 사는 게 쉽지 않지. 나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알아. 내일 이삿짐 와. 내 짐은 별로 없어. 너희는 천천히 이사 준비해. 3개월은 여유 있을 거야. 엄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태안,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했어. 민수가 마지막으로 붙잡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74살이지만 아직 살아있어. 이제라도 하는 실로 살고 싶어. 엄마, 너도 이제 45살이야. 엄마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지.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이삿날 새벽 5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의 새벽을 맞았습니다.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죠. 30년간 봐온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내 부엌. 안녕, 내 집. 이삿짐 차가 도착합니다. 짐이라곤 상자 5개가 전부죠. 어르신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새 출발이니까 가볍게 가려고요. 민수 가족이 나옵니다. 모두 밤새 잠을 못 잔 듯 부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정말 가야 해요? 그래, 이제 가야 할 때야. 서찬이가 저를 꼭 안아줍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방학 때 놀러와. 며느리 지연이가 작은 가방을 건넵니다. 어머니, 도시락이에요. 가시는 길에 드세요. 고맙다. 잘 먹을게.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곧바로 차가 출발했죠. 백미러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저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지연이가 싸준 도시락을 엽니다.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작은 쪽지가 들어있죠.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가 사람 대접을 해주네. 태안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저만의 공간입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엽니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불어오죠. 아, 좋다.
침대에 누워봅니다. 좁지만 아늑합니다. 무엇보다 자유롭죠. 첫 일주일은 적응하는 기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샀죠. 아주머니 어디서 왔어요? 천안에서요. 이제 여기 살아요. 혼자 왔어요? 네. 혼자 왔어요. 혼자가 편해요. 상인들이 친절합니다. 덤도 많이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죠. 생선 한 봉지 더 가져가요. 서비스. 아이고, 감사해요. 둘째 주, 저는 경로당에 나가보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네. 하는실이라고 해요. 몇 살이세요? 74세요. 아이고, 젊으시네. 여기 80 넘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경로당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맞아요. 나이 들어서는 혼자가 최고야. 셋째 주, 저는 경로당 합창단에도 가입해 보았습니다. 은실 씨 노래 한번 해봐요. 저는 수줍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칭찬은 처음 들어봐요. 우리 합창단 에이스 됐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취미들을 찾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시 읽기, 요가 교실, 그림 그리기. 74살에 처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니. 2달 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들은 많이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왔어? 차 한 잔에.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힘들어요. 엄마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민수가 작은 상자를 내밉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청자 찻잔이에요. 어머, 이걸 가져왔네.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요. 그래, 좋아. 매일 바다 보고, 시장 가고, 사람들 만나고.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74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야. 굳이 같이 살 필요는 없어. 그래도 가끔 보고, 안부 전하고,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진짜 가족이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요. 민수가 떠난 후 노트북을 켜고 노인들의 수다라는 게시판에 제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74세에 새 출발한 하는실입니다. 저는 28년간 공단에서 식당 일을 했고 2년간 아들 집에서 무급 가정부로 살았어요. 그리고 74세에 독립했습니다. 혹시 앞치마 벗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늦지 않았어요. 저도 해냈으니까요. 오늘부터 엄마 말고 나로 사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일주일 후, 제 글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용기 얻고 갑니다. 저도 독립할게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멋지십니다. 저는 댓글을 읽으며 미소가 나왔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3달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 더 이상 남을 위한 밥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죠. 오전에는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저녁에는 경로당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은실 씨 오늘 뭐 먹을래요? 회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놀고, 자유롭게 삽니다. 어느 날, 손주 서찬이에게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할머니, 거기 바다 보여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창밖을 비췄습니다. 우와, 진짜 바다다. 방학 때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꼭 갈게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74세.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된 것 같다. 6개월 후 저희 게시판 글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하는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하는실이에요. 아, 죄송해요. 하는실 씨,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1년 후, 민수 가족이 태안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저는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님으로서죠. 와, 할머니 집 좋다. 바다가 진짜 가까워요. 저녁은 횟집에서 먹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모든 끼니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엄마 많이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며느리 지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고맙다. 가족이 떠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74세에 시작한 새 인생.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매일매일이 선물이야. 게시판에 다시 글을 작성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앞치마를 벗고 자유를 입으세요. 오늘부터 역할이 아닌 나로 사세요. 저는 하는실입니다. 74세. 인생 이막의 주인공이죠.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립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넘실거리고 갈매기는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저도 이제 그들처럼 자유롭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